저는 올해로 67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지금까지는 말만 할머니였는데 다음 달이면 예쁜 손녀가 태어나 정말로 할머니가 된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올라오는 기가 막힌 사연들 볼 때마다 참 사람 사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별난 사연들에 울고 웃다 보면 제가 겪은 모진 세월의 상처도 조금씩 아무는 것 같더군요. 여기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은 다 젊고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내 이야기를 보낼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얼마 전에 딸이 엄마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라고 용기를 주었어요. 며칠 동안 책상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썼다 지웠다 하는 동안 혼자 많이도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도 들었지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더 컸어요. 치유의 눈물이었죠. 저는 지금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답니다. 여기서 살게 된 지는 이제 5년쯤 되었어요. 3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말로 황혼 이혼을 하고 딸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늙음하게 말도 안 통하는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똑똑하고 착한 딸이 늘 곁에 있어주니 든든하고요. 이곳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요. 시니어 스쿨에서 영어도 배우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만 제일 소중한 까다로운 시어머니, 자기 엄마 말에는 꼼짝도 못하는 꼬장꼬장한 남편과 함께 살았던 35년은 매일매일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서 살다 보면 그곳이 지옥인 줄 모르는 법이거든요. 그냥 원래 사는 게 그런 것이려니 하고 꾸역꾸역 살아왔죠. 그러다가 용감하게 그 지옥문을 박차고 나오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너무나도 멋진 세상에서 홀가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70년 가까이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 우리 딸을 낳은 일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을 대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35년 만에 이혼한 것을 꼽습니다. 이혼한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떠드느냐고 흉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혼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뻐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의 먼 친척의 소개로 27살에 5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봉직하다 교장으로 정년 퇴직했어요. 남편은 정근을 다니면서 사택에서 혼자 지낼 때도 있었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 줄곧 시부모와 함께 살았어요. 시골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 유지소리 듣는 집안이었어요. 조상에게 받은 땅이 많아서 다른 집에 붙여준 논밭도 있었고 읍내에 작은 상가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봤자 시골이라 서울 부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어요. 가족들을 먼저 좀 소개해야겠네요. 남편은 그 집안의 귀한 독자였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독자였으니 2대 독자가 되겠네요. 이 집이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고 동네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도 선생처럼 굴었어요. 저한테 늘 권위적이 없고 사소한 것까지 사사건건 꼬장꼬장하게 잔소리를 해댔어요. 아니 이 사람아, 난닝구를 이렇게 납작하게 동겨놓지 말고 한번 요울에 접어서 돌돌 말아놓으라고 몇 번을 말하나, 응? 이렇게 해놓으면 난닝구 가운데에 주름이 잡힌다니까. 옷 안에다가 있는 속옷인데 주름 조금 치면 어때서 그래요? 서랍이 작아 그렇죠. 납작하게 개야 자리를 덜 차지하니까요. 무슨 여자가 남편 말에 한 번도 알겠어요 하는 법이 없나? 어디서 매번 말대꾸야 말대꾸가. 남편이 그렇게 하라면 네 하고
그냥 그렇게 해. 속옷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어놓으라 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와도 노른자가 너무 익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익어도 안 되었어요. 노른자에만 알갱이가 보이는 굵은 소금을 서너 알 올려야 하는데 소금 알갱이까지 세어보면서 많이 뿌렸네 적게 뿌렸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남편의 꼬장꼬장한 성격은 딱 자기 어머니를 닮았어요. 시어머니는 90세가 다 되어가도록 허리 하나 굽지 않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차림을 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죠. 또 옛날 분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아들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했고 남아 선호 사상도 강했어요. 이것 때문에 저와 제 딸이 겪은 수모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시집을 온 이후로 시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맡기고 본인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항상 방문을 활짝 열고 방 안에 앉아서 제가 일하는 것을 매의 눈으로 감시했죠.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으면서요. 저도 우리 집에서 장녀로 커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에 집안일이 그렇게 서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 사소한 일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게 훨씬 더디고 불편한 방법이더라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제 모든 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랬겠죠. 남편은 월급을 받아오면 전부 시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거기서 쌀이나 연탄 같은 큰 살림을 계산하고 장볼 돈만 빠듯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늘 헤프게 쓴다고 야단을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근검절약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라 휴지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어요. 너 일로 와봐라. 이 휴지 이래 많이 둘둘 말아 쓴 거 이건 네 짓이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낭비하고 사치하는 사람이 없다. 똥 싸고는 딱 3칸만 쓰는 거다. 이런 작은 것부터 이리 헤프니까는 자꾸 생활비가 빵꾸 나는 기다. 네네, 어머니 알겠어요. 왜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들고 나와 그러셔요. 아, 남사스럽게. 우리 딸 키울 때 다들 종이 기저귀 쓰던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종이 기저귀는 한 장도 써보질 못했어요. 그저 손이 부르트도록 천 기저귀를 빨아서 써야 했어요. 아이가 크는 동안 학교에서 쓰는 연필 한 자루도 당신 새끼손가락보다 작아지기 전에는 새 것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절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집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집안의 모든 일은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결정했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계실 때도 제 의견을 물은 적은 없었지만요. 그 시절을 돌아보니 저는 그냥 그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하는 식모였던 것 같네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한 번씩 생각나요.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요즘도 아버지 기일은 꼭 기억해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말씀은 늘 무뚝뚝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챙기고 생각해준 사람이에요. 아가, 이건 이 홀딱 묶고 치우라. 닭장에서 막 꺼내왔다. 네 어머니 동칠래 같다. 아,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가끔 어머니가 동네 마실 나간 틈을 타 아버지는 닭장에서 계란을 하나 꺼내다 주기도 하고 본인 몫에 곶감을 놔뒀다가 몰래 주시기도 했어요. 물론 고맙다는 제 인사는 듣지도 않고 휙 돌아서 나가버리시곤 했지만 저는 그래도 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시아버지는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담배는 많이 태우셨지만서도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분들과 약주를 드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겼더니 폐암 4기라더군요.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길어야 3개월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수술은 안 하고 싶다면서 대신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갈 수 있게만 도와달라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는 환자 수발 못한다며 병원에 오질 않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시아버지 마지막 수발을 들었죠. 아버지는 그래도 거의 6개월을 버티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힘겹게 부르셨어요. 저에게 통장과 도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금 통장이었는데 그 날짜로 3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큰 돈으로 느껴졌죠. 아가, 이거 찾아서 네가 넣어둬라. 이거 만기 날까지는 어떻게든 내 살아있고 싶었다. 아니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네가 이 고약한 집에 와서 고생이 많았다. 이거는 네 남편한테도 시어매한테도 말하지 말고 지원이한테도 쓰지 말고 잘 놔둬. 잘 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 너한테 써. 아버지, 저 이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딨나? 늙으면 돈 쓸 일이 있다. 아버지, 저 이거 못 받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내 마지막 지켜준 거 고맙다. 이제 너 더 고생 안 하게 내 얼른 죽을게.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얼른 나와서 집에 같이 가셔야죠. 아버지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계란을 얻어먹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너무 울어서 그런가 정작 시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 뒤에 시아버지는 거짓말처럼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아버지 말대로 그 돈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은행에 넣어두고 없는 돈인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 돈 덕분에 정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계실 때도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하신 분이셨고 돌아가셔도 저를 든든하게 해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도 아버지 정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시아버지가 주신 그 무뚝뚝한 사랑이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딸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딸 이야기를 하려니까 눈물부터 나네요. 우리 딸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막 결혼을 해서 시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에게 군 식구가 생기면 그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빠지는 법이다. 애 주렁주렁 낳아서 우리 귀한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딱 아들 하나만 낳아. 더 낳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아들을 낳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딸이 나오면 어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들만 골라 낳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타게 재수없는 소리. 그냥 잔말 말고 아들 하나만 낳아서 키우라니까. 시어머니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들을 골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딸을 낳는 것이 재수가 없는 일인가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버럭대는 통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죠. 안타깝게도 임신이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유산도 2번 했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몸을 함부로 했느니 어쨌느니 별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저를 비난했어요.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이 집은 워낙 손이 귀하다면서 시가 안 좋다는 소리를 슬쩍 전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늘 주눅이 들어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4년 만에 어렵게 생긴 아이가 우리 딸이에요. 제가 그때 31살이었는데 그때는 그 나이가 엄청 노산이었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 하나만 낳아 잘 키우라고 했는데 어렵게 임신해서 겨우 딸을 낳았으니 시어머니가 저희를 곱게 볼 리가 없었죠.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는 때였는데 산모방에 연탄 들어가는 것도 아깝다고 타박했어요. 그나마 그 연탄불도 몸을 푼 제가 나와서 직접 갈아야 했어요. 우리 아기는
시어머니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딸은 어차피 남의 집 줄 거라면서 정줄 필요가 없다면서요. 아기를 낳고 3, 7일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물건은 임신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아들은 못 낳는 물건 같으니 어디 다른 여자한테 가서 아들 하나만 낳아서 데리고 와라.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학교 선생이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학교 선생이지만 남자고 이 집안의 독자인데 그게 뭐 흉이 된다니? 대를 잇는 것보다 더 중한 게 어디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나 이해 못할까? 네,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이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방에 있던 제가 다 들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들을까 싶어 신생아의 귀를 막고 서름이 북받쳐 올라 한참을 꺽꺽대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저한테 그러는 것까지는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 딸까지 구박할 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참다 어머니에게 아이도 듣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소리를 친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며칠 동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했지만요.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그냥 참고만 있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지원아, 할머니가 네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야단치시면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어. 버릇없이 대들라는 게 아니라 할머니, 나 그렇게 안 했어요. 할머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라는 거야. 엄마도 옆에서 거들어 줄게. 응, 알았어, 엄마. 할머니는 정말 이상해. 어느 날은 이랬다고 뭐라고 하고 다른 날은 저랬다고 뭐라고 해. 맨날 나한테는 화만 내. 나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옛날 사람들은 아들만 중하다고 생각해. 그치만 엄마는 네가 딸이라서 너무 좋아. 아들을 10트럭을 갖다 줘봐라. 내 딸하고 바꾸다. 할머니 미워하면 네가 힘들어. 그냥 우리가 할머니를 이해하면서 살자. 응, 알았어. 할머니는 자기도 여자면서 왜 아들만 중하대? 남자애들은 시끄럽고 멍청하기만 한데.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똘똘하고 야무졌어요. 학교 들어가서는 공부도 아주 잘했죠. 어린 아이가 할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야무지게 따지기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우리 딸에게 함부로 대하진 못했어요. 좀 어려워했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늘 딸이 자랑스러웠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딸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시골의 작은 학교이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중3 때 담임 선생님은 특히 딸아이를 정말 아껴주셨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다른 지역에 있는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합격했죠.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서 딸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건 아쉬웠지만 오히려 집을 떠나 있으면 딸이 할머니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더군요. 그런데 기숙사 학교다 보니 학비가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좀 더 내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들기도 한다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지나치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또 집에서 그 정도를 부담하지 못할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언제나처럼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아들이 아닌 것이 문제였죠. 그깟 개집에 공부하는데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월사금을 그렇게나 많이 내느냐 말이다.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야 시집도 잘 가는 법이니 내가 대학은 얼마가 들어도 보내준다 이 말이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무신 한 달에 100만 원 돈을 내면서 다닌단 말이고 아들도 아니고 딸내미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돈을 들이란 말이냐? 이게 3년이면 도대체 돈이 얼마고? 어머니,
그 학교가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지원이가 똑똑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들은 멀쩡히 그냥 가는 학교를 계집애가 뭐 할 일 있다고 그 유난을 떨어야 한단 말이고.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공부를 많이 해요. 여자도 장관도 하고 회장도 하는 세상이잖아요. 여자는 시집 잘 가서 애 낳고 키우는 게 가장 좋은 팔자다. 여자가 밖으로 돌면 팔자가 드세지는 맵이다. 시집 가서 남편 잘 섬기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 잘 키우는 게 여자에게 최고의 입신양명이다. 계집애가 그 돈 들여 공부를 해서 뭐 한단 말이고. 자고로 여자가 너무 먹물을 많이 먹으면 그 집안이 시끄러운 뱀이다. 남편은 자기도 선생님이고 그 학교가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도 자기 엄마 말에는 꼼짝도 못했어요. 제 의견이요? 당연히 저에게는 묻지도 않았죠. 제가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제가 보낼까 고민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서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제가 집안 돈을 빼돌렸다고 몰아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분란이 무서워서 아이에게 그 학교를 못 간다는 말을 하는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못나서 차라리 죽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아이는 오히려 덤덤하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학교 다니는 게 내신 성적에 더 유리할 것 같아.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나 그냥 여기서 학교 다닐래. 지원아, 너는 이 집을 꼭 떠나야 해. 이 집에서 벗어나야 네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살 수 있어. 그래,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게 되었지만 대학은 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자. 너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멀리 유학도 가. 엄마가 어떻게든 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줄게. 응, 엄마, 나 자신 있어. 서울대도 가고 유학도 갈 거야. 나중에 엄마랑 나랑 우리 둘이만 같이 살자. 내가 성공해서 엄마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결국 제 딸을 지켜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돈을 벌어본 일도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또 동네에서 일을 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귀에 들어갈 테고 그러면 또 여자가 어쩌고 하면서 절대 못하게 할 테니 버스를 몇 번씩 타고 다른 동네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집을 많이 비울 수도 없고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고정적으로 오래 하는 일은 못했지만 거기서 소개해주는 일은 어떻게든 기회와 핑계를 만들어서 했어요. 서너 시간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아이들 학원차 태워주는 일도 하고 바쁜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시 경계를 넘어 사는 친정 동생이 아프다고 조카를 돌보러 간다는 핑계도 대고 아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도 하고 매번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느라 진땀을 냈죠. 그맘때쯤 어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서 어머니 없는 틈에 부지런히 일을 다녔어요. 일을 하고 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지만 우리 딸 위해서 돈을 모으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똑똑한 딸은 역시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에서도 딸은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다행히 제 아버지가 자취할 생활비 정도는 보내주더라고요. 딸에 대한 애정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딸이 공부 잘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을 준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로스쿨에 합격을 했대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먼 데다가 딸을 보내는 마음이 꼭 내 심장 한구석을 떼어내는 것 같았지만 우리 딸이 이 집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에는 또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까지 딸의 유학을 반대하고 나섰죠. 여자애가 위험하게 어딜 혼자 그 먼 데를 가겠다는 거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을. 너희 할머니도 노발대발 하신다. 너 절대 못 가게 하라고 난리시라고. 아빠, 저는 성인이에요. 아빠나 할머니의 허락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교예요. 제가 노력해서 제 힘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발 더 이상 제 앞길 막지 마세요. 너 유학 가려면 호적 파가지고 가라. 그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딸 아니다. 호적은 아빠가 파주세요. 여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 앞길 가로막아온 그 호적을 알아서 빼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딸은 유학을 떠났어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공항에도 나가보지 못했어요. 물론 다 큰 아이고 똑똑한 아이지만 혼자서 그 먼 데를 떠났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먹먹한지 그날 하루 종일 하늘만 보면서 눈물을 훔쳤네요. 그래도 아이가 떠나는 날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돈을 딸에게 보내줬어요. 딸은 안 받는다고 난리였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에는 보탬이 될 것 같았어요. 우리 딸에게 처음으로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간 딸은 제 아빠와는 정말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저와는 매일 인터넷 통화도 자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에서 세신을 해주신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른쪽 가슴에 뭐가 만져진다고 병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그랬다면서요. 그러고 보니 제가 만져봐도 덩어리 같은 것이 잡히더라고요. 아무리 만져봐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딸이 얼마 후에 방학이라 한국에 오겠다면서 이참에 건강검진을 같이 해보자고 예약을 해주었어요. 유방암 3기였어요. 암의 크기가 크다고 당장 수술을 받으라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5년 이상의 생존율이 40%밖에 안 된다면서요. 당장 수술 날짜를 잡고 일단 집으로 내려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좀 놀란 얼굴로 말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대뜸 수술하지 말라는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유방암이면 유방을 잘라내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제 하다하다 내 아들이 한쪽 유방이 없는 여자랑 살라는 소리냐? 곧 쓸데없이 수술할 거 없다. 암 수술이면 돈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 우리 옆 동네 산에 암 걸려서 요양 온 사람 있는데 여 와서 3년 동안 공기 좋은 데 있으면서 느릅나무 껍질 차 다려 먹었더니 암이 싹 다 낫다더라. 너도 여기서 느릅나무 껍질 다려 먹고 요양하면 다 나을 건데 무슨 가슴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니? 어머니, 제가 일단 같이 병원에 갔다 와 볼게요. 진짜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제가 잘 알아보고 올게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없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반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식구들 밥해 먹이고 빨래해준 공이 있는데 고작 하는 소리가 유방 없는 여자랑 사는 아들이 불쌍하니 느릅나무 껍질이나 다려 먹으라뇨.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입원하는 날 병원에 따라온 남편은 무슨 검사를 왜 하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물었어요. 검사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간호사 선생님을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걱정되어서 묻는 게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검사를 해서 돈 나가는 건 아닌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병실도 제일 싼 거로 한다고 하고 입원도 하루라도 적게 하게 하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수술 후에 수술 부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를 돈을 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원래 참는데 도잘하면서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천하제일의 짠돌이라지만 평생 자기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자기 수발, 시어머니 수발에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다 든 내가 아프다는데 쫓아다니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종이짝처럼 구겨서 박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나 돈 있어요. 뭐라고? 내 수술할 돈 있으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니,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 그리고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괜히 머리만 아팠네. 뭐, 돈이 어디서 났는데? 아니, 그보다 얼마나 있는데?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지 마세요. 내 수술도 내가 알아서 하고 죽어도 혼자 죽을랍니다. 그깟 유방암으로 요즘 안 죽어. 당신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봐? 절대 죽으면 안 되지. 그나저나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자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말에 저도 우리 시아버지처럼 수술 받지 말고 그냥 죽어버릴까도 잠깐 생각했어요. 더는 그 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떠나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딸이 미친 사람처럼 제 아빠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지금 엄마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고작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아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할아버지 병수발도 엄마가 다 했는데, 엄마가 암이라는데 고작 나아서 할머니를 돌보라는 소리를 해요? 아니, 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아빠와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요. 엄마 말대로 그냥 집에 가세요. 가서 병원에 다시는 얼씬대지 마세요. 엄마는 내가 돌봐요. 아빠 얼굴 보면 엄마가 더 아플 것 같아요. 병원에 그림자라도 나타나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수술을 잘 받고 살아나서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야겠다고요. 다 큰 딸이 입 바른 소리를 하니 남편은 별 대꾸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쓴 입맛을 다시면서 돌아갔어요. 딸에게 수술하고 건강해져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딸은 저를 꼭 끌어안고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수술 잘 받고 보란듯이 건강해져서 나랑 미국 가서 살자. 내가 성공해서 엄마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질게. 너랑 둘이만 산다는 생각만 해도 병이 다 낫는 것 같다.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암의 크기가 커서 걱정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퇴원은 할 수 있었지만 방사선 치료를 위해 자주 통원을 해야 했고, 치료 기간 동안은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핑계로 병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치료에 참여했죠. 잘 넘어가지 않는 밥도 무르게 익히고 잘게 잘라서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넘겼고, 집에서라도 몸을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철저히 따랐어요. 딸이 인터넷으로 좋다는 것들을 찾아서 정리해주면 그것도 열심히 찾아서 먹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저는 꼭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병원에서 예후가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년 동안 재발이 되지 않아야 완치가 되는 거지만 제 몸속에 이제 암세포는 남아있지 않다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저를 돕겠다고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원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하던 공부도 중단하고. 엄마가 너한테는 늘 짐이 되는구나.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법을 공부하는데?
딸이라고 자꾸 주저앉히는 집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까지 갔지만 결국 엄마 도와주고 싶어서 법을 선택한 거야. 엄마가 이혼하는 게 내 꿈이었다고. 학교는 잠시 쉬는 거야. 나 다시 공부할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줄 거잖아. 그치? 그래,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맨날 맛있는 밥 해주면서 네 옆에 있을게. 와, 말만 들어도 살찌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찌면 큰일인데? 우리가 둘이서만 사는 미래를 그려보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이혼은 딸과 함께 준비했어요. 딸과 함께 여러 군데 변호사 사무소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니 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없을 만한 시간에 가서 제 짐을 정리했어요. 35년을 살았지만 제 짐이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딸이 사준 고운 옷 몇 벌과 딸 어렸을 때 사진들과 기록들, 통장과 도장 같은 것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미련이 없었어요. 그렇게 단출한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동네 경로당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날 그렇게 쳐다보시오? 이 동네 사람인가?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에이, 별 정신없는 사람 다 보겠네. 누구냐고 묻는데 왜 말을 못해? 그때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타나 제 손을 끌고 가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경로당에 있지 왜 돌아다니셔? 아들이 또 찾느라 고생하겠네. 얼른 경로당에 가 계셔요. 네? 경로당 가는 길이요. 경로당 가는 길이 맞는데 왜 안 나오나 그래? 아주머니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다고 하시며 제 손을 쓸어주셨어요. 저보다 10살 많은 친정 언니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형님 하면서 잘 따랐어요. 저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형님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형님도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지원 엄마야. 잘 생각했다. 아까 어머니 이상한 거 봤지? 검사 결과 치매란다. 치매요? 아니, 언제부터, 어쩌다가요? 뭐, 한 달 남짓 되었을까? 할매가 집을 못 찾고 헤매고 다니는 걸 동네 사람이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랬거든. 동네 보건소에서 읍내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지원 아빠가 데리고 갔나 보대? 아직은 초기지만 치매가 진행되고 있단다. 아직 초기라는데 그래도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저러다 또 멀쩡해지기도 하는갑더라. 또 어느 날은 멀쩡하게 알아보고 정정해. 그러다 한 번씩 또 이상하고. 순간 조금 흔들렸어요. 이런 노모를 두고 제가 이혼을 한다는 게 잘못된 일인 것 같고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눈빛을 읽었는지 동네 형님이 앉아있는 제 다리를 철썩 때리더라고요. 지원 엄마야, 너 정신 차려라. 지금까지 저 집에서 그 고생을 하고 또 치매 노인까지 수발 들으려고? 네 목숨 걸고 결심한 거라면서 뭘 고민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괜히 붙잡았네. 이제 가, 빨리 가. 멀리 도망가서 딸하고 행복하게 살아. 형님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또 눈물 콧물을 다 빼고 울었죠. 얼굴 다시 못 보는 거야 좀 서운하지만은 지원 엄마가 무슨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네가 너무 안쓰럽고 아깝다고 다들 마음 아파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도망가서 잘 살아. 네가 잘 살면 내 마음도 좋다. 형님, 고마워요. 제가 연락할게요. 그동안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제 연락처도 바꾸고 서류에는 변호사 연락처만 알려주었죠.
딸도 마찬가지로 연락처를 바꾸었고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서 경찰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혼 과정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모진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서류로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매일 눈물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았죠. 제가 일하면서 모았던 예적금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고 시아버지 병수발 드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내느라 써두었던 병상일지도 아주 귀한 자료가 되었어요. 딸도 할머니와 아빠의 부당한 대우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딸이 어린 시절 썼던 일기장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딸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딸이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했던 당시에 상담한 자료를 찾아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마음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한 날들이기도 했답니다. 이런저런 증거들을 근거로 시어머니에게는 위자료를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했어요. 조정도 하고 법원에도 몇 번씩 불려가야 한다는데 저는 그 과정을 고마운 변호사 선생님이 다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그 이후로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네요. 지난한 시간이 흘러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위자료 1,000만 원을, 남편은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남편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고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을 했다며 법정에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저희 의뢰인이 말씀하시기를 35년 사는 동안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의뢰인과 한 번도 한마디 상의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걸 어머니와 남편 두 분이 상의하고 통보했다고요. 저희 의뢰인도 이혼에 대해 따님과 두 분이 상의하고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딸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미국계 한국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반듯한 사위는 너무 다정한 사람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둘의 예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해서 머리가 멍해지기도 해요. 우리 딸은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여기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황혼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왔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쿨! 이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줘요. 낯선 땅에서 영어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 와보니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넓고 다양한 삶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이 5년을 잘 유지해서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암도 이겨내고 황혼 이혼에도 성공한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네요. 다음 달이면 우리 딸이 저에게 예쁜 손녀를 안겨준답니다. 손녀에게도 쿨한 할머니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겠다 싶어서 한참 전부터 시니어 스쿨에 나가고 있어요. 학생 때도 못한 공부를 늙어서 하려니까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지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냥 그 집에서 살았다면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을 테니까요. 엄마 아빠 일하는 동안 제가 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서는 딸이라고 공부 못하게 할 사람도 없으니 우리 손녀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거예요. 이른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못 배우고 나이 많은 저도 도전하고 싸워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천한 이야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저는 여기저기 정착할 곳을 찾아 여행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개념 가출한 시댁 이야기가 많길래 저도 저의 전 시댁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작은 꽃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꽃을 사가는 남자를 보며 누구인지는 몰라도 저 남자의 여자친구는 참 좋겠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남자가 꽃을 그렇게나 자주 사가니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계산하며 쪽지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꽃 좀 그만 사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힌 쪽지 끝엔 자신의 전화번호가 있었고 전 고민하다 연락했고 저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평소 남편의 이미지도 워낙 좋았던 터라 큰 거부감 없이 남편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는 남편 덕분에 연애 기간 내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셨어요. 워낙 크게 난 사고라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두 분 다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갑자기 일어난 충격적인 일에 전 모든 의욕을 잃었고 그야말로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냈어요. 우울증, 그거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틈만 나면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 저를 세상에 다시 나오게 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자기야, 이제 기운 좀 차리자. 그리고 나랑 병원 가. 귀찮아. 그러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자기라도 제대로 살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자기 잘못되면 나도 따라 죽을 테니 그렇게 알아? 알겠어? 자기야,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얼른 일어나. 그리고 나랑 병원 가. 오늘은 당신이 싫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갈 테니까. 자기 꼴을 좀 봐. 뼈만 앙상해서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이 모습 보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혼자 두고 가셔서 눈도 제대로 못 감으셨을 텐데. 자기 이러고 있는 거 아시면 좋은 곳 못 가셔.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부모님 생각해서 병원 가자. 응? 날마다 찾아와서 저를 설득해준 남편 덕분에 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졌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응? 갑자기? 나 당신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사실 당신이 또 나쁜 생각할까봐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서 내 곁에 좀 있어주면 안 될까? 당신 잘못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바다 끝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고도 애절하게 결혼을 원하는 남편을 보며 내가 앞으로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의 허락이 떨어지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서둘렀지만 모두 저를 위한 것이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의 시커먼 속내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혹시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해?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적적하실 거 아냐. 재작년에 돌아가셨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적적해 하셔서 남동생이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알겠지? 사실 내심 걱정이었거든. 우울증이란 게 또 언제 심해질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모시고 살면 어머님이나 나나 힘들 것 같았거든. 당신 맘 다 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동서에겐 조금 미안했지만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치렀어요. 남편은 3남매인데 막내 아가씨도 시집을 갔고 남편이 마지막이었던 터라 어머님도 조용히 올리는 결혼식을 반겨주셨어요. 고마워.
내 뜻대로 간소하게 결혼식 올려줘서. 내심 걱정했거든. 아무래도 당신이 맞이라 어머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 말이야. 그런 걱정을 왜 해? 당신도 봤잖아. 엄마도 좋아하시는 거. 우리 집도 막내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또 손님들 초대하기도 좀 그랬는데. 때마침 당신이 간소하게 치르자고 하니 우리가 더 다행스러우는걸.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당신은 그냥 건강 생각하면서 푹 쉬어. 남편의 말대로 전 마음을 요양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꽃집도 제가 정신 놓고 있던 시기에 문을 닫았던 터라 낮에 햇볕도 쐬고 요리도 배우러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수면제 없이 잠드는 시간들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무렵 명절이 다가왔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이기에 전 남편을 앉혀놓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당신 여기 좀 앉아봐. 무슨 일 있어? 무섭게 왜 그래? 우리 내일 시댁 가잖아. 그 전에 당신한테 약속을 좀 받고 싶어. 무슨 약속? 난 시댁 일이라고 혼자 독박으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시댁에서 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내일 음식 준비할 때 당신도 함께 했으면 해. 난 또 뭐라고. 알겠어. 내가 내일 당신 옆에 찰싹 붙어서 도와줄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지. 왜 도와주는 거라고 해?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당신 조상님들 식사라도 하고 가셔라. 하고 차리는 음식이니까. 알겠어? 네, 잘 알겠으니 얼른 자. 피곤하다고 했잖아. 얼른 자자. 피곤하다. 저는 남편의 호언장담 덕분인지 푹 자고 일어나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얼른 손 씻고 와서 좀 거들어라. 둘째는 아까부터 재료 다듬고 있어. 전 괜찮아요, 어머님. 형님, 일단 짐부터 푸시고 좀 앉으세요. 차 많이 밀리죠? 커피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야, 동서. 일단 나 짐부터 풀고 바로 나올게. 여보, 당신이 먼저 좀 돕고 있어. 동서 혼자 힘들겠다. 알겠어. 재수씨, 저 손부터 씻고 와서 도와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어머님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언성을 높였어요. 아니 얘가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여자가 몇 명인데 네가 왜 나서? 에이 엄마도 참. 요즘 그런 말 하면 이혼당해. 요즘 애들이 어떻든 나는 관심 없다. 여긴 내 집이니 내 뜻대로 할 거야. 넌 들어가서 쉬어. 아님 소파에 앉아서 TV라도 보든지. 나 하나도 안 피곤해. 어제 잠도 푹 자서 컨디션 매우 좋아. 얘가 진짜? 네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으면 가서 도우던가. 난 절대 내 아들이 요리하는 꼴 보고 있을 생각 없으니 정하려거든. 집에 가. 단호한 어머님의 태도에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지 우물쭈물하고 있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더라고요. 형님, 전 괜찮으니까 형님도 몸 안 좋으시면 들어가서 쉬세요. 늘 혼자 했던 터라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서 해? 늘 해왔는데요, 뭘. 그리고 전 음식 만드는 것보다 어머님 노여움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 벌 그만 세우시고 형님도 같이 들어가세요. 전 진짜 괜찮아요, 형님. 착한 것을 넘어 바보 같은 동서를 두고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전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을 일단 방으로 보내고 동서를 도왔어요. 동서의 말은 그냥 하던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간 진짜 혼자서 일은 다 했는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음식을 해내더라고요. 돕는다고 돕는 제 손길이 방해될 뿐이라는 걸 깨달은 저는 그저 뒷정리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대단하다 진짜. 손이 어쩜 그렇게 빨라? 저도 처음엔 버벅거렸어요.
근데 워낙 제사가 많은 집이라 금방 손에 익더라고요. 듣는 저는 웃음이 나지 않는데 동서는 어쩜 그렇게도 밝게 웃으며 말하는지. 전 이제껏 동서의 시댁살이 어떠했는지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명절 아침이 밝았고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난 뒤 다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서는 밥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급하게 먹더니 미처 하지 못한 뒷정리를 하려고 일어섰고 전 그런 동서를 다시 앉혔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동서는 일단 가만히 있어.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동서는 의아한 눈으로 절 바라보았고 전 동서의 손을 꽉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식사가 끝나갈 때쯤 아가씨가 혼자 문을 열고 오더라고요. 나왔어. 서서방은? 그이 바빠서 또 회사 갔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래. 그렇게나 바빠? 뭐가 그렇게나 바쁘다고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또 회사야. 아, 몰라. 하루 이틀 바쁜가 뭐. 나 배고파. 밥 줘. 넌 이때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시댁에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거야? 우린 차례도 안 지내잖아. 여기 와서 먹으려고 거의 안 먹었지. 언니, 얼른 먹을 거 좀 줘요. 시켜 먹는 꼴이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시누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전 시누이의 밥을 차리려는 동서를 붙잡아 세우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동서, 친정 안 가? 이제 아가씨도 왔으니 이만 가봐. 네? 저 가라고요? 그럼 안 갈 거야. 아가씨도 왔는데 동서도 당연히 가야지. 형님은요? 형님은 언제 가시게요? 뭘 내 걱정까지 해? 나도 동서 보내고 갈 거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동서나 얼른 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동서도 외동딸이라며. 시댁도 중요하지만 친정도 잘 챙겨야지. 여긴 식구도 많으니까 얼른 가봐. 그래도 되죠, 어머님? 그러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님과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한 동서. 저는 동서를 떠밀다시피 해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곤 서둘러 남편의 옆구리를 찔러댔죠. 지금 당장 돌아가자는 무언의 압박을 알아들은 남편은 어색하게 연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하다. 아들 피곤해? 그럼 들어가서 한숨 자. 아니, 여기서 자다 깨서 가려면 더 피곤해. 그럼 하루 더 자고 가면 되지. 친정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걱정이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고된 일은 처음이라 피곤할 거고 이번 명절은 우리도 일찍 가서 쉬어야겠어. 가자 여보. 짐 다 챙겨뒀지? 아까 다 챙겨뒀어. 그럼 우리 갈게. 남편은 도망치듯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어머님과 아가씨의 표정이 가관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기는 물론이고 밥 먹은 그릇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동서도 제가 보내버리고 저마저도 가버리니 그 산같이 쌓인 설거지는 꼼짝없이 두 사람의 몫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통쾌함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그 후 어머님은 일을 가셨는지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전 한두 번은 그냥 가서 뜻대로 해드리다 반복되는 호출에 남편을 불러 함께 갔어요. 당연히 평일 낮이었고 남편은 연차를 쓰거나 반차를 쓰고 저와 함께 했죠. 넌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오는 거니? 오늘은 반차 썼어. 너 그러다 회사 잘려 이놈아. 그리고 너도 그렇다. 내가 너만 오라고 했지 내 아들까지 끌고 오라디? 왜 자꾸 일도 못하게 같이 끌고 오는 거니? 끌고 오다니 내가 무슨 개야? 끌려오게. 그냥 내가 온 거야.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니 엄마한테 간다길래 나도 엄마 보고 싶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끌고 온 것이 맞았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고 그런 아들의 거짓말에 어머님은 긴 한숨을 쉬시더니 벼랑간 동서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어요. 너 냉장고 위는 다 닦았니?
거기 먼지가 한가득 하더라. 넌 집에서 노는 애가 거기도 안 닦고 뭐 했니? 하여튼 게을러서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서 시집 온 거야? 사부인도 참 뻔뻔하기도 하구나. 이리 배운 것도 없는 딸 자식 시집 보낸 거 보니 말이다. 냉장고 위라 참 황당하더라고요. 냉장고 위까지 반짝반짝하게 하고 사는 주부가 몇이나 된다고. 거기에다 친정 드립까지 나오니 저에게 하는 말도 아닌데 저도 화가 다 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생트집을 잡는 어머님의 망언에 동서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입을 떼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니? 네,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지금까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저를 위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엔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친정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시냐고요. 원래가 그렇다. 시집와서 네가 잘못하면 친정엄마가 욕먹는 법이야. 그런 법은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혼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만만한 게 저라고 형님이 저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할 말 다 하시니까 저한테 지금 화풀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화풀이를 했다고 그러니? 얘가 아주 생사람 잡는구나. 왜? 너도 네 형님이 바락바락 시어머니 이겨먹는 꼴 보니 따라하고 싶더니?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집안 꼴 잘 돌아가는구나. 이게 다 너 때문인 건 아니? 네가 내 말끝마다 말대답이나 하니 얘도 너 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니? 엄마, 왜 갑자기 이 사람한테 그래? 넌 빠져 이 녀석아. 어디 부모 앞에서 마누라 역성을 드는 거야? 다툼이 절정을 향해 가던 그때 이 다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신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큰오빠가 돈 준대. 1,000,000원. 나 살았어. 신우이의 등장에 순식간에 다툼은 사라지고 다들 제 눈치를 살피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이니 제대로 들은 말이 맞는 건지 곱씹을 필요도 없었어요. 워낙 티가 나게들 눈치를 살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 없었잖아. 그게 아니라 막내가 워낙 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주기로 했다고? 당신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당신 생활비 빼곤 당신 적금 내가 관리하잖아. 그게 퇴직금 조금 정산받았어. 당신 제정신이야? 기가 차더라고요. 하지만 더 기가 차는 건 어머님의 생각과 태도였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잊었니? 어디서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거야? 그리고 가족끼리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다 해도 황당한데 그냥 줬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어떠실지 몰라도 제 기준에선 화낼 일이에요. 너 그러다 시어머니 잡아먹겠구나. 내가 네 눈치 보여서 어디 말이라도 하겠니? 엄마 그만해. 불난 집에 부채질 좀 그만하라고. 아,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가씨 남편도 있는데 왜 당신이 돈을 주는 거야? 그게 막내가 남편 몰래 친 사고라 알면 이혼당해.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다를 줄 알아? 아가씨, 상황이 급한 것 같으니 돈은 드릴게요. 대신 달에 50만 원씩 갚으세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꼭 갚으셔야 할 거예요. 뭐라고요?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몰라서 물어요? 아가씨 오빠 부인이잖아요. 잘 들어요, 아가씨. 오빠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매달 잊지 말고 50만 원씩 꼭 붙여요. 당신도 똑바로 들어. 한 번만 더 상의 없이 이런 일 벌였다간 진짜 이혼이야. 알겠어? 단호했던 제 태도 때문인지 아가씨는 돈을 꼬박꼬박 갚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댁은 몇 달 정도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이 조용하니
남편 놈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니 어느 날은 진지하게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수입이 없었던 터라 좋게 좋게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퇴사 마음을 접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 그게 뭐야? 출근한다고 나갔던 사람이 대낮에 큰 상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물으니 남편 놈은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나 사표 냈어. 당신 말 듣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늘 사표 내버렸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아, 그래. 이미 낸 사표 어쩌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당신이 사표를 낸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지 하고 무서웠거든. 이런 일로는 이혼 안 해. 물론 미리 상의 안 한 건 좀 화나긴 하지만 앞으론 나하고 상의 정도는 해. 알겠지? 근데 오늘 동생들 집에 오기로 했어? 어머님 곧 생신이잖아. 선물 때문에. 대단하신 어머님은 한여름에 밍크코트를 선물로 받고 싶다 하셨고 한두 푼도 아니었기에 전 서방님과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두 사람은 집으로 왔고 전 바로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 말인데 밍크코트 갖고 싶으시대요. 좋네요.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 중에 엄마만 밍크코트 없다고 그랬는데. 이참에 사주면 되겠네. 우리 엄마 좋아하겠네. 엄마는 좋겠네. 근데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밍크코트 비싸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삼남매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어머님 밍크코트 다 같이 돈 모아서 사드릴 거예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사드려요? 어머 언니, 그런 건 원래 마지가 다 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형수님, 비싸니까 맏아들이 사드려야죠. 그래 여보, 얘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사드리자, 응? 어쩜 새 입에서 나오는 말 중 사람 말을 하는 이가 단 하나도 없는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 돈을 합치기 위해 미리 뽑아놓은 돈 중 20만 원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20만 원. 난 더는 할 생각 없으니까 이 돈 보태서 밍크코트를 사드리든 김 세트를 사드리든 삼남매가 알아서 하세요. 언니, 20만 원으로 뭘 사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이건 아니죠. 어머님도 저희가 모시고 사는데 그깟 밍크코트 좀 사드리면 큰일이라도 난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건 두 분이시죠. 아니, 3명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마지가 동네북도 아니고 왜 그 비싼 걸 마지가 해야 해요? 서방님이랑 아가씨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마지라고 해서 더 받기는커녕 저희 둘이 알아서 다 했어요. 달마다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다 어머님 생신 선물까지 독박스라고요? 전 그럴 생각 없네요.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으로 드리는 생신 선물, 그 도리는 다 하고 싶어서 두 분이 형편껏 보태시면 모자라는 돈은 제가 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시니 저도 별 수 없네요. 전 이 20만 원, 그 이상은 보탤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 주세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응? 당신도 쫓겨나기 싫으면 그만해.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두 사람도 순순히 돌아가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뭘 사드렸는지는 아직도 모르네요. 남편도 말해주지 않았고 굳이 저도 묻지 않았거든요. 생신 때도 밖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고요. 아마 전 이때쯤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발 더는 실망하게 하질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어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산 넘어 산이라고 어머니 생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 제사가 다가왔어요. 계속해서 시댁일로 남편과 부딪히니 시댁 말만 나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안 가면 또 난리가 날 테고 그 난리통에 애꿎은 동서만 피볼 것이 뻔하니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자니 속에 천불이 날 것 같았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제 예상대로 동서만 발바닥에 불난 듯 바쁘게 움직이고 아가씨와 서방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보이시고요. 전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뒤집개를 줬어요. 당신 여기서 전 좀 뒤집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그리고 서방님, 오셔서 동그랑땡에 계란물 좀 묻히세요. 아가씨도 좀 하시죠? 오빠들 다 일할 건데 앉아서 쉴 건 아니죠? 아버님 제사인데 며느리들만 죽어라 일하고 자식들은 놀고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저랑 같은 생각이죠. 얼른 오세요. 빨리 끝내고 다 같이 쉬어요. 저의 당당한 요구에 두 사람 다 민망했는지 쭈뼛쭈뼛 주방으로 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오는 것을 확인한 저는 동서의 앞치마를 벗기며 말했어요. 동서는 들어가서 쉬어. 이제껏 혼자 하느라 고생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 여긴 우리끼리 알아서 해볼게. 괜찮아요, 형님. 저도 같이 할게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얼굴 까칠한 것 좀 봐. 얼른 들어가서 쉬어. 형님, 저 진짜 괜찮은데. 괜찮아도 들어가서 쉬어.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래. 부탁이다. 응? 저의 부탁에도 망설이는 동서를 방에 밀어넣어버리고 삼남매와 함께 음식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일은 다 맡겨놓고 어딜 다녀오시는 건지 표정이 아주 밝더라고요. 하지만 그 밝은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어요. 너희 뭐하니? 둘째는 어디 갔어? 제가 쉬라고 했어요, 어머님. 자식이 이렇게나 많은데 동서 혼자 이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진 우리가 할 테니 좀 쉬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네가 뭔데 내 자식들한테 이런 일을 시켜? 자식들은 놀고 왜 며느리만 일을 해야 해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래 다 그런 거야. 그게 며느리가 할 도리인 거다. 알겠니? 그게 도리라면 제가 아버님 제사 음식 다 차리는 대신 우리 부모님 제사 땐 전 놀고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머님? 이게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숨 넘어가듯 언성을 높이던 어머님이 제 뺨을 때려버린 것은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정신이 나가 있는데 어머님이 쉬지 않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글로 적기도 심한 말들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욕을 듣다 보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나 싶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른을 칠 순 없고 남편을 때려버렸어요. 여보, 내가 어른은 칠 수 없고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대신 맞아. 이년이 진짜 미친 게 분명하구나.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굴 때려?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때리고 욕하세요? 며느리가 되면 맞고 욕 얻어먹는 게 당연한 건가요?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입을 놀리는구나. 너 이리 와. 저한테 한 번만 더 욕하시고 때리시면 똑같이 이 사람한테 할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의 협박에 어머님은 목덜미를 잡고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연기를 보고 있자니 토할 것 같아 전 가방을 들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씩씩거리고 있으니 남편도 왔더라고요.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많이 아팠지? 나 살다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처음 봤어. 욕하는 거 당신도 들었지? 나 참, 난 세상에 그런 욕이 있는 줄도 몰랐다. 어쩜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는지. 내가 다 미안해. 진심이야. 당신이 원하면
나 엄마랑 인연 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전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 버렸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가 너무 나니 남편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어도 찬바람이 쌩쌩 불자 남편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었는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동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형님, 제가 며칠 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날 형님 그렇게 가시고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 어머님이 형님한테 손찌검까지 하셨으니까 저렇게 화를 내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아, 그게 말이에요. 아, 형님, 부모님 사망보험금 때문이었어요. 뭐?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난 말한 적 없는데? 그게 형님 많이 아프셔서 정신없으실 때 우연히 서류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정말 사랑한 건 맞는데 결혼을 서두른 건 보험금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회사도 그만두셨다면서요? 회사 그만둔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 보험금이 꼭 필요한데 이러다 이혼하자고 하면 책임지실 거냐면서 화를 내는데 정말 저게 인간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형님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말하면서도 온갖 감정이 뒤섞이는지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동서도 이런 얘기 쉽진 않았을 텐데 말해줘서 내가 참 고마워. 고맙기는요. 형님이 이때껏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형님, 도망치세요. 이혼하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형님 부모님 목숨값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 퇴직금 전부 아가씨랑 어머님 드렸어요, 형님. 동서, 진정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동서가 당사자인 줄 알겠다.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때를 기다려야지. 근데 나도 나지만 동서는 어째? 나한테 이런 말 전한 거 들키면 모르긴 몰라도 또 큰 사달이 날 텐데. 저도 이혼할 거예요. 그 미친 집구석 질릴 대로 질렸어요. 나 때문에 동서까지. 미안해, 동서. 그런 말 마세요. 형님 때문 아니에요.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꾹 참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들으셨죠?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는 거. 그때 온갖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남편 때문에 한 번 더 참았는데 그날 아주버님이 미친 소리를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더 부추기더라고요, 그 인간. 그런 모습 보는데 이혼밖엔 답이 없겠더라고요. 애도 없겠다. 미련도 없어요. 이렇게나 똑부러지는 사람이 그간 참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참 안쓰럽더라고요. 전 동서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동서는 그간 서름이 떠올랐는지 울더라고요. 그런 동서와 함께 저도 울었어요. 그제야 제가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크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울던 동서는 자신도 때를 기다리겠다며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사실을 다한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밤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좋은 건수라도 생겼는지 다른 날보다 얼굴이 밝더라고요. 좋은 일 있어? 당신 지금 나한테 말 걸어준 거야? 화 좀 풀렸어? 언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살 순 없잖아.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표정이 밝네? 아니, 내가 좋을 일이 뭐 있어. 그냥 울상으로 다니면 당신 기분도 처질까봐 밝은 표정 지으려고 노력했지. 그래? 고맙네. 내 기분도 생각해주고. 근데 당신 요즘도 당신 식구들한테 돈 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내가 미쳤어? 안 그래. 나 이제 영 끊을 거라고 그랬잖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제껏 날 얼마나 속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선 시댁 식구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는 척을 하며 뒤로는 그나마 모은 남편 돈으로 시댁 식구들을 돕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보험금만 믿고 재산 탕진을 신나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꼴도 꽤 즐겁더라고요. 동서는 남편이 시댁을 도울 때마다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마침내 남편 통장이 텅텅 비었을 때쯤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혼해 우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영 끊는다니까. 요즘 연락도 안 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연락은 안 하지만 돈은 주잖아.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돈을 그렇게 매번 들여?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어머님, 서방님, 아가씨 골고루 잘도 나눠주던데. 내가 그랬지? 나랑 상의 없이 한 번만 더 이런 일 벌이면 가만 안 있는다고. 이혼해. 나 맘 돌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해. 안 돼. 못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아니라 내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없으면 못 살겠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영원한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꿈도 크다. 얼른 짐 싸서 나가. 여기 내가 처녀 때부터 살던 내 집인 건 알지? 당신 집은 1%도 없으니까 뭉구적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줘. 10분 시간 줄게. 10분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서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동서, 나 방금 이혼하자고 했어. 돈 빌려준 것부터 보험금까지 다 얘기해서 아마 집안 발칵 뒤집힐 거야. 괜찮겠어? 안 괜찮을 건 또 뭐예요? 전 기쁜걸요? 노예 해방의 날인데요. 저도 오늘 이혼 선포하고 이 집 나갈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게 좋겠다. 괜히 또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얼른 나와. 지금 어머님 통화하시는데 아주버님 같아요. 언성 높아지는 거 보니. 형님, 저 끊을게요. 밖에서 저 찾네요. 동서, 조심해.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살아야 하니 참았지. 지금은 참을 이유도 없는걸요? 제대로 업고 나가버리죠 뭐.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없더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졌겠죠. 남편 노트북을 훔쳐봤는데 보험금만 믿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크게도 벌여놨더라고요. 이미 들어간 돈도 꽤 되는 듯 했고요. 모르긴 몰라도 원금 회수는커녕 빚쟁이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서는 한바탕 시댁을 뒤엎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형님, 오늘 하루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너무 늦어서 친정에 가기도 그렇고 마땅히 연락할 만한 친구도 없네요. 결혼하기 전엔 친구도 많았는데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럼 얼른 들어와 동서. 나 말고 친구한테 갔으면 나 섭섭할 뻔했어. 감사해요 형님. 그렇게 동서와 저는 밤새 시댁이 어떻게 박살이 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글쎄 전화 끊고 나가니까 어머님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네 년이 다 말했지?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는 걸 제가 탁 쳐내니까 목덜미를 막 잡으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다 남편 새끼도 막 소리를 지르길래 그냥 이혼하자고 하고 제가 준비했던 음식 다 식탁 밑으로 엎어버리고 나왔어요. 어머님 막말하고 욕한 것도 다 녹음해뒀어요. 동서는 시원하게 뒤집고 나왔고 저흰 시원하게 이혼했어요. 저의 예상대로 두 형제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위자료는 줘야 하니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주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의 손으로 두 아들을 이혼시킨 꼴이 됐으니 화병으로 누웠다고 하고요. 그 성격에 참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네요. 화병. 이혼 후 저희는 그저 기다렸어요. 그 인간만도 못한 것들이 서로 저희의 복수를 대신하는 꼴을 그저 기다리며 지켜봤어요. 어느 날 동서에게 시동생이 찾아왔고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여보, 나 분가에서 나왔어.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이제 우리 둘이 오붓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응? 오붓 같은 소리 한다 진짜. 야, 정신 차려. 나 네 엄마 때문도 있었지만 너도 끔찍해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참 너도 너다. 남의 돈 탐내더니 이제 부모까지 버리고. 버리다니 그냥 분가한 거라고. 그래, 그렇다고 쳐. 집 담보로 대출받아 깡통집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픈 엄마 내팽개치고 나온 게 분가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치고 제발 좀 꺼져줘. 네 무릎 단 그 바닥 썩을까봐 나 지금 너무 걱정되니까. 내 말 안 들려? 꺼지라고. 시동생은 동서의 호통에 불이 나게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기만 했던 동서가 그렇게 화를 내니 놀라기도 했겠죠. 동서 말을 듣는데 제가 더 통쾌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시댁 것들은 동서가 얼마나 만만했던 걸까요? 그 뒤로 한동안 조용하더니 어느 날은 시모가 직접 찾아왔다고 했어요. 행색이 말도 못하게 형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 나라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네? 제가 왜요? 어머님 잘난 아들딸 있잖아요. 그 나쁜 것들 말도 마라. 네 남편은 날 버리다시피 하고 집을 나가더니 연락도 없고 하루가 멀다고 와서 돈이란 돈은 다 뜯어가던 딸녀는 이제 돈 없다고 날 첫째한테 떠넘기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장남이라는 거는 내 집까지 팔아서 글쎄 날 월세방에 쳐넣어 놓고 연락도 안 되는구나. 아, 어머님. 응? 그래, 아가, 넌 나 안 버릴 거지? 저 이혼했어요. 벌써 이혼한 지 몇 달이나 지났어요. 전 어머님 아가도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이라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진짜 두 번 다신 보지 마요. 전 어머님 얼굴만 봐도 끔찍하네요. 동서가 어찌나 성대모사를 잘하는지 동서 말을 듣는데 마치 시모가 눈앞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통쾌하더라고요. 저의 예상대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끝이 난 줄 알았죠? 찾아올 사람은 다 찾아왔다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이 남아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저를 찾아온 남편은 왜인지 여유로워 보였어요. 의아했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빚쟁이일 텐데 여유로워도 너무 여유로우니까요. 좋아 보이네. 잘 지냈어? 이혼한 덕분에 아주 잘 지내지. 나는 안 물어봐줘? 내가 왜? 전 남편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묻지도 않은 안부 따위를 전해주더라고요. 나는 못 지내. 당신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잘 못 지내. 엄마는 단칸방에 사시고 막내는 결국 돈 사고 친 거 남편한테 들켜서 이혼당하고 요새는 연락도 안 돼.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신세 한탄이나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닐 테고. 갑자기 만나자고 한 이유나 말해. 나 이번에 대박 건수 잡았어. 대박 건수를 잡았는데 왜 날 찾아와? 그리고 아직도 사업에 미련 있니? 너 돈 없지 않아? 사업 말고 주식.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은 정보인데 이거 대박 날 거래. 그래서 말인데 나랑 다시 합치자. 나랑 다시 합치면 당신한테도
이 정보 넘겨줄게. 당신이랑 나랑 둘이 투자해서 대박 터트리면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여유의 이유가 주식이라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제가 살짝만 들어도 사기인 것이 분명한데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전 남편을 보니 참 한심하더라고요. 수상하단 생각은 못하나 봐. 그렇게 중요하고 확실한 정보가 왜 네 귀까지 들어가겠어? 그리고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너같이 소름 끼치는 새끼랑 다시 살 부대끼면서 살게. 제발 좀 사라져주라. 지금도 토할 것 같으니까. 뭐?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대학도 못 나온 고졸년이 무식해서는. 그러니까 네가 그 큰 보험금을 가지고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알겠어? 뚫린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전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어요. 생각 같아서는 짓밟아주고 싶은 걸 그딴 새끼에게 괜한 건수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겨우 참았네요. 전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그 후 전 남편이 어디까지 망하나 지켜보기 위해 사기 같은 주식을 주시했어요. 그 주식은 며칠 오르는가 싶더니 빠르게 고꾸라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는데 전 남편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려주고 싶은지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찾아오지 말랬더니 전화질이야? 있잖아, 나 경찰서인데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뭐? 경찰서? 나 사실 빚쟁이 됐어. 저번에 말했던 주식만 믿고 여기저기 돈 빌려다 투자했는데 완전 깡통 찼어. 그래서 지금 고소당해서 경찰서인데 당신이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깜빵에 가야 해. 당신도 나 그렇게까지 되는 건 싫은 거 아니야. 착각의 정도가 광증에 가까운 남편의 개소리를 들으면 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더니 너 그 정도면 병이야, 병. 뭐? 나 너 그렇게까지 되는 거 좋아. 내가 싫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냥 깜빵 가. 깜빵 가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운동도 시켜준다더라. 심지어 다 공짜래. 어때? 끝내주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럼 차단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 알겠지? 전 다급히 전화를 끊고 전 남편 번호를 차단했네요. 이렇게 저와 동서의 복수는 전 시댁 식구들이 나서준 덕분에 잘 끝났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 동서와 저는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동생은 국비로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니며 멀어졌던 친구도 만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부모님을 잃은 것부터 이혼까지 해서 많은 일을 겪었던 터라 좀 쉬고 있어요. 병원에서 여행을 추천하길래 국내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다녔는데 꽤 좋더라고요. 탁 트인 곳을 보며 많이 걸으니 수면제가 없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정착할 작은 마을을 찾고 있어요. 제가 그럴 예정이라고 하니 동생도 간호조무사 따는 대로 제가 정착하는 곳으로 와 살겠다고 하고요. 시댁과의 인연은 징글징글했지만 저에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 요즘 행복해요. 이로써 저의 길었던 사연은 끝입니다.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